LA 여행 3주차 미영이와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고 웃으며 호텔로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3년 만에 떠난 여행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는데 영어 발음 연습을 위해 녹음을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그때 한국과의 시차 때문에 밤 11시에 걸려온 딸의 영상 통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 아빠 새 집 앞에 와 있어요. 화면 속 딸은 눈물범벅이 된 채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15층 베란다에 불이 켜져 있는 새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여자가 수진이 언니예요. 수진이라니 딸의 절친이자 우리 집에 놀러 자주 오던 그 아이 말입니까? 갑자기 남편이 이 여행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쏟아낸 이야기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른 여자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6개월 전부터요. 뭐라고? 아빠가 독일 유학 보내준다고 했어요. 조건이 있었는데 엄마를 미국으로 보내는 일에 협조하라는 거였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출국 전 딸이 유난히 짐 정리를 도와준 것, 여행자 보험 서류까지 챙겨준 것, 공항에서 눈물 글썽이며 손을 흔들어 준 것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그 눈물은 죄책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몰랐어요. 그 여자가 수진이인 줄은. 딸이 절규하듯 말하며 화면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이 흔들리고 딸의 울음소리와 빨라지는 숨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갑자기 차 경적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딸이 고개를 돌리는 게 마지막으로 보였고 그 다음에는 그냥 영상이 끊어졌습니다. 비명도 충격음도 아무 소리도 없이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깜빡하고 있던 녹음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라는 메시지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걸어도 꺼진 전화, 새벽까지 수십 번을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미영이가 위로해 주었지만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예정보다 이틀 빨리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새벽 5시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곧바로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오전 6시, 평소보다 30분 빠른 시간에 우리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골목, 익숙한 우리 집이 보였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관 앞 화분들이 사라져 있었고 신발장 위치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잘못된 번호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손이 떨려서 잘못 눌렀나 싶어 다시 눌러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도 똑같은 메시지가 나오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낯선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제 집인데요. 25년 동안 살았던.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 집입니다. 2주 전에 매입했어요. 이전 주인분이 급하게 내놓으셔서요. 그 여자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5년 살던 집이 2주 만에 남의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LA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25년 살던 집이 하루아침에 남의 집이 되어버린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집이 아니었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동생밖에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동생 번호를 눌렀습니다. 동생은 제가 예정보다 빨리 들어온 것을 의아해했지만 지은이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멀쩡했다고 답했습니다. 요즘 형부랑은 통화했는지 물으니 바빠서 연락이 뜸해졌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동생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고 말하자 동생이 놀랐지만 자세히 설명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일단 지은이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일단 경찰서부터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파출소까지 뛰어갔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딸이 영상통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사고, 신고를 확인하러 왔다고 말하면서 그 순간이 녹음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 물었고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하니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3시경 영상통화 도중 갑자기 끊어졌다고 설명하니 경찰관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따님 성함이 강지은 양인가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오후 3시경 교통사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딸이 저와 통화하던 바로 그 순간에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면서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설마 우리 지은이가 그렇게 건강하던 딸이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중환자실을 찾았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했고 담당 의사와 면담하게 되었습니다. 환자 아버지는 어디 있는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의사의 질문에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의사가 난색을 표했지만 환자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의사는 현재 뇌사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사고 당시 머리 부위에 심한 충격을 받았고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충돌한 사고라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딸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어졌습니다. 온몸에 관을 꽂고 누워있는 모습이 우리 지은이가 맞나 싶었습니다. 어제까지 엄마 사랑해요라고 말하던 그 아이가, 그 목소리가 아직도 핸드폰 속 녹음 파일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심장이 정지되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오열했습니다. 20년을 키운 내 딸이 내가 LA에서 행복해하는 동안 혼자 이런 고통을 겪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딸의 마지막 고백과 사고 순간이 모두 제 핸드폰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울고 있는 게 아니라 딸을 위한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의사가 다가와서 장례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서류들이 많았지만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배우자인 제가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장례식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혼자서 딸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네 장례식장에서 가장 작은 빈소를 잡았습니다. 동생 미정이와 재민이 아빠가 달려와서 모든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제부가 장례 지도사와 이야기하는 동안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쓰던 통장의 잔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 천만 원씩 들어있던 예금 통장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명의였던 통장들은 당연히 접근할 수 없었고
공동명의 통장마저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혹시 분할 결제 가능한가요? 재민이 아빠가 장례 지도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의 장례비조차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동생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위로해 주었지만 25년 동안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지은이의 친구들 연락처를 찾아 하나씩 전화를 돌렸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오후, 지은이의 친구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민지, 유리, 소영, 혜진. 딸이 자주 언급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모두 눈이 빨갛게 부어서는 지은이의 영정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동생과 아우 남편은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아이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은이가 얼마나 좋은 친구였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듣고 있는데 문득 한 명이 빠진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수진 언니는 왜 안 왔니? 지은이가 제일 친한 언니라고 했는데 아이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망설이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 수진 언니는 한 달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한 달 전부터? 네. 핸드폰도 바뀐 것 같아요. 계속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전에도 지은이랑 자주 연락했니? 유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지은이가 수진 언니랑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왜? 아이들이 또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지만 어른에게 하기엔 부담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수진 언니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무슨 일로?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수진 언니가 지은이네 집에 너무 자주 와서 거의 매주 주말마다 자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아빠한테 너무 잘 보이려고 했다고. 그런데 이모가 미국 가 있을 때는 거의 매일 자고 갔어요. 민지가 덧붙였습니다. 제가 LA에 있던 한 달 동안 수진 언니가 아예 지은이네 집에서 살다시피 했다는 것입니다. 민지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모, 수진 언니가 지은이 아빠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더 자세히 물어보니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진 언니가 지은이 아빠한테 오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은이 없을 때 더 자주 집에 갔다는 것. 특히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아예 동거하다시피 했다는 것. 지은이가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안방에서 아빠랑 수진 언니가 침대에 같이 있는 걸 봤다는 것. 언제 그런 일이? 몇 달 전이요. 그때부터 지은이가 집에 있기 싫어했어요. 혜진이가 덧붙였습니다. 수진 언니가 지은이네 도어락 키를 열고 지은이 없어도 혼자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진 언니가 요즘 갑자기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다는 것. 대학생이 어떻게 그런 걸 살 수 있는지 의문이었다고 했습니다. 민지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모, 지은이가 아빠 신용카드 명세서 봤다고 했어요. 뭐가 있었는데? 수진 언니가 일하는 브랜드샵에서 계산한 게 있더래요. 몇백만 원씩?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 몇 달 동안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제대로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LA 여행 준비에만 신경 쓰느라 지은이가 그래서 힘들어했구나. 유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자꾸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했고 잠도 잘 못 잤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살도 많이 빠졌다고. 이모, 지은이가 사고 나기 전날 저한테 전화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거실에서 아빠랑 수진 언니가 안고 있었다고요. 안고 있었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LA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 집에서 남편과 수진 언니가 마치 부부처럼 살고 있었다니. 그리고 딸은 매일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던 것입니다. 혜진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엄마 돌아오시면 다 말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이들이 모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딸의 마지막 영상 통화가 이해되었습니다. 아빠의 불륜을 알고 있었다는 것, 유학비 때문에 나를 미국에 보내는 일에 가담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엄마 미안해요. 라고 외친 이유까지. 친구들이 돌아간 후 동생과 재민이 아빠가 조문객 정리를 하는 동안 집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뒤져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25년 동안 살던 집뿐만 아니라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상가 2개, 그리고 작년에 투자했던 아파트까지 모두 매각되어 있었습니다. 매각 시기는 모두 최근 2달 사이였습니다. 제가 LA에 있는 동안이었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니 상가 2개, 투자용 아파트, 그리고 우리가 살던 집까지 합치면 대출을 빼더라도 수십억 원은 될 것 같았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웬만한 평생 벌이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예금 통장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남편 개인 통장은 당연히 확인할 수 없었지만 공동명의나 제명의 통장들도 대부분 잔액이 없었습니다. 정기예금도 모두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니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명품 매장에서의 결제 내역이 수십 건, 고급 레스토랑, 호텔, 그리고 여행 관련 결제까지 모두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카드 사용액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LA에서 조금이라도 아껴 쓰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남편은 수진이와 함께 이런 식으로 돈을 써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2년 동안 내가 예뻐했던 딸의 언니 같은 친구가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자면서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나를 지키려고 혼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남편이 이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이미 재산 정리를 시작했고 딸마저 독일로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핸드폰 속 녹음 파일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남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내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 첫 번째로 향한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딸의 교통사고를 담당했던 김 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형사님, 남편을 꼭 찾아야 해요.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해서.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주민등록 전출신고부터 확인해 봤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기지국 추적은 어떻게 되나요? 한 달 전부터 사용이 중단되었고 마지막 기지국 위치가 강남구 일대입니다. 하지만 워낙 넓은 지역이라 형사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할 수는 있지만 성인 남성이 자의로 사라진 경우라 적극적인 수사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명확한 범죄 혐의도 없고요. 경찰서를 나오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서류를 다시 뒤졌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핸드폰 요금 고지서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강남역 근처의 특정 브랜드 매장에서 결제한 내역이 유독 많았습니다. 같은 매장에서 한 달에 몇 번씩, 매번 몇백만 원씩. 다음 날 그 매장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개인정보라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를 만나달라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동생 미정이가 걱정되어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이러다가 언니가 쓰러져. 그냥 포기하고 새 출발해.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남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가서 최근 이사 온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정을 설명해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사흘째부터는 카페나 식당에서 남편과 비슷한 체형의 중년 남성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체력적으로 한계가 왔습니다. 매일 걸어 다니느라 발에 물집이 잡혔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살이 빠졌습니다. 호텔비와 교통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완전히 지쳐서 논현동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찾을 방법이 없다는 절망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린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진짜 운 좋다. 나이 많은 남자 만나서 신혼집까지.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논현동 신축 아파트래. 완전 럭셔리하다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 여자가 나가려 할 때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김수진 씨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한 여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제가 찾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서요. 브랜드 매장에서 일했던. 맞아요. 갑자기 그만두고 연락도 안 받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단서를 찾은 것입니다. 혹시 어느 아파트인지 아세요? 정확한 주소는 모르는데 논현동에 새로 지은 고급 아파트래요. 그 정보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논현동 일대의 신축 아파트를 찾아보니 두 곳이었습니다. 최근 한 달 내에 입주가 시작된 곳으로 범위를 좁히니 한 곳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 아파트 주변에서 기다렸습니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맞춰서 로비나 지하 주차장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지하 주차장에서 익숙한 차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2년 전부터 몰던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차량 번호까지 확인하니 틀림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오전 9시쯤 엘리베이터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그 사람이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오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수진이가 따라 나왔습니다. 2년 동안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자던 그 아이가 남편과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고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마치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아무렇지 않게 새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은이가 그 둘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그리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생각하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달려가서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됐습니다. 더 치밀하고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핸드폰 속 녹음 파일을 생각했습니다. 딸의 마지막 고백이 담긴 그 파일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이제 복수 계획을 세울 시간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돌아와 호텔방에 앉아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달려들면 안 됐습니다. 25년간 모든 걸 빼앗아간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줘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지은이의 죽음을 모른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알고 있다면 이미 도망갔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의 아파트 근처에서 다시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접촉할 계획이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수진이가 혼자 나왔습니다. 캐주얼한 옷을 입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수진이를 따라가며 거리를 두고 관찰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하고 핸드폰을 보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앉은 테이블에서 2테이블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2년 동안 우리 집에 드나들던 그 아이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예쁘고 밝던 얼굴이 더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비싼 옷과 액세서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남편의 돈으로 치장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딸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다시 들어보니 새로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수진 언니랑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있었어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생생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고백을 들으며 앞에 앉아 있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서 수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저도 따라 나왔습니다. 근처 백화점으로 향하는 수진이를 따라갔습니다.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쇼핑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우리 가족의 피와 땀으로 모은 돈으로 저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다니.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은이의 죽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딸의 부고를 인터넷 신문에 게재했습니다. 검색하면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키워드를 잘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SNS에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직접적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남편의 회사는 딸이 죽었을 때 이미 찾아가 봤었습니다. 그때 직원들이 한 달 전에 그만뒀다고 했었죠. 사무실을 따로 차리셨다고 들었는데 어디인지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더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동료 중 한 명에게 다시 연락해서 물어봤습니다. 강남 쪽에 작은 사무실 차렸다고 하던데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강남 일대 오피스텔들을 돌아다니며 찾았던 것입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여러 건물 앞에서 기다렸죠. 퇴근 시간에 맞춰 강남역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한 칸 떨어진 곳에 서서 관찰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미소 짓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아마 수진이와 연락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린 남편을 계속 따라갔습니다. 아파트로 바로 가지 않고 근처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을 보는 모습이 평범한 가정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그 마트에서 남편이 올 시간에 맞춰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쯤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야채 코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뒤에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여보, 남편이 뒤돌아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 미영아? 어머, 정말 당신이네. 여기서 뭐해? 남편이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야채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너는 미국에 있는 거 아니야? 지은이 때문에 급하게 돌아왔어. 우리 딸 큰일 났는데 연락도 안 받고 어디 갔었어? 남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지은이가 무슨 일? 응급실에 실려갔었어. 교통사고 났는데 아빠한테 연락이 안 돼서 내가 혼자 다 처리했잖아.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지은이는 어떻게 됐어? 응급실에서 며칠 있다가 좀 나아졌어. 근데 여보는 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핸드폰도 안 받고. 거짓말이었지만 남편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미안해. 급한 출장이 있어서. 출장? 어디로? 부산 쪽. 갑자기 생긴 일이라. 거짓말하는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아서 거짓말할 때의 표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집에 가는 거야? 아, 그게. 나도 같이 가자. 오랜만에 집에서 밥 해 먹고 싶어. 남편이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사실은, 뭐, 집을 잠깐 비워둔 상태야. 리모델링 때문에.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그럼 리모델링 끝날 때까지 어디서 지내는 거야? 회사 근처 모텔에서. 모텔? 그럼 나도 같이 가자.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야. 너무 좁고 더러워서. 너는 호텔에서 지내는 게 좋겠어. 호텔비가 얼마나 비싼데. 우리 그런 돈 없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처리할게. 그 순간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슬쩍 보니 수진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받아. 아니야. 회사 전화야. 회사에서 이 시간에 전화해. 남편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나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내일 시간 내서 제대로 이야기하자. 지금 도망가려는 거야? 도망이 아니라 정말 급한 약속이 있어서. 남편이 장바구니를 급하게 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가며 계속 압박했습니다. 여보, 나 LA에서 혼자 얼마나 걱정했는데. 지은이 사고 났을 때도 아빠가 없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남편이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내일 꼭 시간 내자. 할 이야기가 많아. 알았어. 내일 연락할게. 남편이 급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 그가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만남으로 남편은 분명히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이제 더 큰 충격을 줄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차린 사무실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 더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어제 마트에서 만난 후 당황해서 사무실에도 나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였습니다. 딸의 녹음 파일을 활용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지은이가 정말 어떻게 됐는지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진실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25년간 쌓아온 우리 가족의 재산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도록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더 확실하고 지속적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비사용지에 굵은 매직으로 큼직하게 글씨를 썼습니다. 불륜으로 내 딸을 죽인 김민수 52세 1502호 거주. 친구 아빠와 바람핀 김수진 25세 1502호 거주. 25년 부부 배신, 수십억 재산 빼돌림.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그들이 사는 아파트 정문 앞에 섰습니다. 출근하는 주민들이 하나둘씩 피켓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불륜이래. 그것도 친구 아빠와 52세에 25살이라고? 딸뻘 아냐? 오전 9시쯤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피켓을 보는 순간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불륜으로 내 딸을 죽인이라는 문구를 읽고 난 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은이가 죽었다고? 충격에 빠진 남편이 급하게 다가와서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고, 사람들이 다 본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우리 딸 이야기를 이웃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이가 언제, 어떻게? 남편이 당황하며 피켓을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주민들이 더욱 수군거렸습니다. 남편은 결국 포기하고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1시간 후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피켓을 보는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은이가 죽었다고요? 언제요? 어떻게요? 온몸이 떨리며 울음을 터뜨리는 수진이에게 제발 그만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본다고 했지만 내가 우리 지은이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 때는 생각 안 했냐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나와서 여기서 시위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해한다고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사실을 알리는 게 왜 안 되냐고 반문하며 핸드폰에서 딸의 녹음 파일을 틀어줬습니다. 직원이 들은 후 할 말을 잃었고 더 이상 말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저녁까지 계속 서 있으니 아파트 주민들 대부분이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수진이가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피켓을 준비했습니다. 친구 엄마 미국 여행 중 친구 집 동거 김수진. 딸 친구와 2년 불륜, 재산 빼돌림 김민수. 불륜 목격한 고등학생 지은이 교통사고 사망. 아파트 입구에 딸의 사진도 함께 놓았습니다. 교복을 입고 웃고 있는 지은이의 모습을 본 주민들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저런 어린애가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 딸뻘 되는 애랑 불륜이라니. 셋째 날 남편이 회사에 못 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를 꺼려했습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는 것도 눈치를 보며 후다닥 다녀와야 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남편의 사무실도 찾아갔습니다.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같은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민수 52세 딸 친구 불륜, 파렴치한. 오피스텔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모두 피켓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남편은 결국 사무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들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그들을 보면 노골적으로 피했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아파트 단지 내 카페에서도 시위를 했습니다. 수진이가 자주 가던 그 카페였습니다. 김수진 25세 친구 가족 파괴범. 카페 사장이 나와서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했지만 다른 손님들이 오히려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런 사람이 카페에 다녔다고요? 끔찍하네.
앞으로 그 여자 오면 출입금지 시키세요. 2주가 지나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이렇게 하면 서로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안 힘들다고, 매일 우리 딸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하자며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했지만 잘못했다는 걸 온 세상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3주째 수진이가 길에서 저를 만나 무릎을 꿇으며 정말 죄송하다고 제발 그만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은이한테 무릎 꿇으라고 나한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은이한테 정말 미안하다며 자신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울부짖었지만 그럼 죽으라고 우리 딸처럼 죽으라고 말하며 돌아서서 피켓을 들고 다시 자리에 섰습니다. 한 달이 되어 갈 때쯤 남편과 수진이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둘 다 완전히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졌다며 뭘 원하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딸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하기에 그럼 너희가 가져간 모든 걸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재산, 시간, 행복, 모든 걸 말이에요. 재산은 다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혼 서류부터 쓰고 수진이는 지은이 무덤 앞에서 사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아직 법적으로 이혼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거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달간의 시위로 그들을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더 이상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딸이 받은 고통만큼 그들도 충분히 치러야 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만한다고 했니? 이제 시작이야. 그들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우리 딸이 느꼈던 절망의 100분의 1이라도 맛보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한 달간의 피켓 시위 끝에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25년간 함께 모은 모든 재산을 제가 가져가는 조건이었습니다. 아파트, 상가 2개, 예금, 주식까지 모든 것이 저의 이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서류에 서명하면서도 한 번도 제 눈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위자료에 대해 물어보자 저는 거절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재산만 돌려받으면 됩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수진이가 지은이 무덤 앞에서 사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관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나중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면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말이에요. 다음 날 서울 근교의 추모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지은이의 작은 묘비 앞에서 수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아, 언니가 정말 미안해. 수진이가 울면서 사죄했습니다. 2년 동안 내 집에 드나들면서 내 아빠와 바람을 피웠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이제야 안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걸 몰랐어. 정말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뭘 어쨌을 건데?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는 안 했을 거야. 거짓말. 너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적이었어. 수진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30분 정도 무덤 앞에서 울고 난 후에야 일어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6개월 후, 가끔 동네에서 남편과 수진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둘이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매일 돈 문제로 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나이 52에 모든 재산을 잃고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사업하느라 직장 경력도 오래 끊겨 있어서 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겨우 구한 일자리는 예전 연봉의 절반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브랜드 매장에서 해고된 후 다른 곳에 취업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거든요. 결국 편의점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룸 월세도 제때 내지 못해서 집주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원했던 명품백과 고급 레스토랑은 이제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진이는 남편에게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돈 많은 중년 남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함께 살아보니 빈털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전처와 딸 때문에 모든 걸 잃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왜 그 여자랑 결혼했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수진이가 남편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벽 너머로 들린다고 이웃들이 말했습니다. 남편도 수진이에게 지쳤다고 했습니다. 예쁘고 젊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어려운 상황이 되니 투정만 늘어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이를 볼 때마다 지은이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랑이 아니라 일시적인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그 욕망 때문에 25년 가정을 파괴하고 딸까지 잃었지만 정작 얻은 것은 가난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수진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또 다른 기혼 남성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알면서도 말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일을 했으니까요. 가끔 마트에서 남편을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늙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더 많이 빠졌고 옷차림도 초라해졌습니다. 저를 보면 고개를 떨구고 급하게 피해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복수가 완성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달콤한 시간은 이제 끝났고 현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지은이 일주기가 되었습니다. 추모공원에 가서 딸과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너를 위해 복수했어. 아빠랑 수진 언니 모두 다 망했어. 하지만 복수를 끝내고 나니 허무했습니다. 딸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지난 시간이 되돌려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렀고 딸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묘비에 새로운 꽃을 꽂아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엄마도 새로운 시작을 해볼게. 너 없는 인생이지만 너를 위해 의미 있게 살아갈게.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딸의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딸의 마지막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미안해하지 마, 지은아. 잘못한 건 엄마야.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핸드폰을 끄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남편과 수진이는 그들만의 지옥에서 계속 살아갈 것이고 저는 딸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